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홍콩이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홍콩은 아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콩은 아편전쟁이 끝나고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아시아 금융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서양의 자본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1985년에 발효된 중영 공동선언, 흔히 홍콩 반환 협정이라고 부르는 협정에 따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중국은 약속했던 것들을 깨버렸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국양제입니다. 사실 이국양제 하나만 봐도 다른 것들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정도죠. 그만큼 핵심이거든요. 협정 당시 영국 측이 홍콩이 중국에게 반환되면 홍콩도 공산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았는데, 덩샤오핑이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를 공존시키는 방식으로 홍콩의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즉 일국양제를 2047년까지 50년간은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협정은 합의되었죠. 단순히 애매모호하게 체제만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를 홍콩에 적용하면 안되고 중국의 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콩은 홍콩 기본법과 홍콩의 형법, 민법이 따로 적용되도록 했죠. 사실상 영국령에서 중국령으로 바꾸기는 하지만 홍콩은 그대로 두자고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시진핑은 일국양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만 할 뿐 뒤에 자세히 나올 일련의 과정과 법을 통해 홍콩을 홍콩이 아닌 중국의 도시 중 하나로 만들어버렸죠. 곧바로 홍콩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도, 이미지적인 면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전부 추락했죠. 2022년에도 시진핑은 일국양제는 유지되고 있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서양권에서는, 아니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일국양제는 이미 무너졌다고 봤습니다. 시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에서 무너졌기에 홍콩의 일국양제는 사실상 문의만 남아있었습니다. 금융, 회계, 법률, 교육, 세금, 교도,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지금도 중국 본토와 구분되지만, 구분만 될 뿐 중국이 장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너무나도 뻔했죠. 사람들은 그 찬란했던, 낭만 있던, 특색 있던 홍콩이 죽었다고 아쉬워했고요. 가장 주목받았던 게 경제 파트입니다. 중국은 이미 홍콩을 자기들 맘대로 하고 있는데 중국 본토를 보니 마침 중국 공산당이 기업들 막 핍박하고 찌고 누르고 있던 시기였죠. 리스크가 커졌으니 돈은 빠지기 시작했고, 리스크도 큰데 돈도 빠지니 새로운 돈은 당연히 안 들어올 게 뻔했습니다. 또 능력 있는 증권인들은 홍콩을 탈출해 다른 나라로,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으니 홍콩 금융은 추락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쭉 추락할 게 불보듯 뻔하다가 대부분의 시각이었죠. 저희도 2023년에 홍콩의 경제는 망했다, 아시아의 금융 허브에서 중국의 한 도시가 된 홍콩의 몰락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영상의 주된 내용, 제목에도 나와있는 홍콩의 경제는 망했다와 중국의 한 도시가 되었다 중 한 개만 맞고 한 개는 틀렸습니다. 홍콩의 경제, 금융은 현재 다시 전성기를 달리고 있죠. 오늘의 제목처럼 홍콩의 금융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상반기 홍콩은 전세계 IPO 자금 조달 규모에서 뉴욕과 런던을 제치고 세계 1위를 기록했고,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기업 수만 200개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봐도 연초 대비 30% 이상 상승하며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최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고, 자금 조달 규모에서도 뉴욕, 런던, 뭄바이 등 금융 도시들을 다 제치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홍콩 소호에 있는 중식 레스토랑 호리푹은 금융인들이 거래가 성사되거나 주가가 올라가면 축하를 위해 모이는 대표적인 식당 중 하나입니다. 호리푹을 비롯해 홍콩의 여러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이다 심후세인 대표는 지금처럼 홍콩에 낙관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기업 고객 예약 실적이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고 말하기도 했죠. 전문가와 외신들이 홍콩은 끝났다라고까지 평하며 홍콩의 쇠퇴를 예상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홍콩의 금융이, 경제가 다시 돌아왔을 뿐 과거의 홍콩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홍콩은 거의 완벽하게 중국의 도시가 되어 돌아왔거든요.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을 지낸 스티븐 로치 전 의장의 중국 정부는 홍콩을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했다, 동시에 홍콩이 활발한 금융 중심지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 한다, 불과 4-5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홍콩과는 전혀 다른 도시이자 금융 허브가 됐다라는 말처럼 현재 홍콩은 명실상부하게 중국 특색을 띤 국제 도시로 재탄생했습니다. 홍콩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지만 이제 수식어를 바꿔야 하죠. 아시아의 금융 허브, 아시아의 국제 도시가 아니라 중국의 국제 도시로 말입니다. 현재 홍콩의 재부흥은 외부에서 홍콩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에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19세기 중국, 청나라는 경제적으로도 인구적으로도 영토적으로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였습니다. 차와 도자기, 비단이 유럽에서 미친 듯이 인기를 끌면서 무역에서도 이득을 많이 봤죠. 반대로 영국 제품은 청나라에 안 먹혔습니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어떡하시라고 하다가 아편을 팔기 시작했죠. 많이 남기도 하고 인구가 많아서
있어서 수요도 어떻게든 한번 중독만 시키면 확실했죠. 청나라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아편 수입을 금지했는데 영국은 왜 금지하세요라며 바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면서 영국은 홍콩을 할양받았고 영국령 홍콩이 되었죠. 사실 당시만 해도 홍콩은 엄청난 가치가 있던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외무장관 팔머스톤은 며칠 집밖에 없는 불모의 바위섬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실제로 당시 홍콩의 인구는 7,500명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어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홍콩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 하나로 불리며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죠. 영국이 홍콩을 자유무역항으로 선포했거든요. 즉 관세가 없었습니다. 당시 기준 관세가 없다는 건 충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유무역항만 선포되었다고 홍콩이 발전한 건 아니었죠. 영국의 통치하에서 법치와 치안도 확보되었고 경제적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영국식 보통법이 도입되면서 재산권도 보호되었고요. 중국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자유무역항이 된 홍콩은 중국과 동남아, 유럽을 잇는 무역 중심지가 되었고요. 여기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점령하게 되면서 수많은 중국인이 홍콩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상하이의 자본가들부터 시작해 범죄자들까지 온갖 계층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1945년 60만이었던 인구는 1950년대 말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자본과 기술부터 노동력까지 들어왔죠. 모든 상황이 홍콩에게 웃어주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중국이 참전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면서 중국의 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하기도 했죠. 1970에서 80년대에는 제조업과 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했고 90년대에는 주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높은 개방성 덕분에 또 다양한 국가에서 투자가 들어온 덕분에 아시아 최고의 국제 도시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이 기여를 한 게 금융이죠. 1980년대 후반 한국과 대만은 여전히 제조업을 밀고 나가고 있었고 또 이게 잘 먹혀 들어갔지만 홍콩은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금융과 서비스업에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중국의 개혁개방 때문이죠.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직후 선전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면서 선전시에 해외 자본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중국의 가장 큰 장점은 값싼 노동력이었습니다. 이미 홍콩의 경제는 꽤 성장한 뒤였기에 단가로는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게 문제였죠. 홍콩에 있던 제조업체들마저도 조금만 가면 인건비가 10분의 1으로 줄어드는데 왜 여기서 해야지라며 나가버렸습니다. 선전시와 홍콩이 가깝기도 하고요. 동시에 중국의 경제가 급부상하면서 중국으로 자본을 넣고 싶은 사람들이 급증하고 중국의 기업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길도 필요해지면서 금융의 중심지로 국제금융의 창구의 역할로 틀어버린 거죠. 변화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사이 서론에 나왔던 영국과 중국의 홍콩 반환 합의가 이루어지죠. 앞서 나왔듯 중국의 일부가 되지만 현재 홍콩 체제를 최소 50년은 유지한다는 일국양제가 핵심이었습니다. 1997년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홍콩 반환식이 열렸고 홍콩인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죠. 과연 중국이 약속을 지킬까? 홍콩의 자유가 계속될 수 있을까였습니다. 다행히도 중국은 약속을 지키는 듯 보였고 홍콩의 자유도 지켜지는 듯 보였습니다. 홍콩은 공식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로 바뀌었지만 홍콩의 거리는 바뀐 게 없었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가 일어났을 때도 홍콩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특히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제 투기 세력이 홍콩 달러를 공격했는데 홍콩 정부가 1180억 홍콩 달러를 직접 매입하며 투기 세력을 굴복시킨 일화는 유명하죠. 2000년대에 들어서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훨씬 가파르고 빠르게 성장하자 홍콩의 경제는 더 부상했습니다.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해외 자본을 조달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불안정한 중국보다는 홍콩을 거점으로 삼아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죠. 홍콩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사스가 터졌을 때 299명이 사망하고 실업률 8.5%를 찍으며 홍콩의 경제가 한번 추락한 일이 있었는데 홍콩 제품의 중국 수출 관세를 없애고 중국인의 홍콩 관광을 허용하는 CEPA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홍콩과 중국이 맺으면서 홍콩에서도 중국의 이미지가 꽤나 좋아졌죠. 관광객은 물밀듯 쏟아져왔고 홍콩 경제는 금융을 빼도 성장세를 찍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만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도 미친듯이 올라버리는 부작용도 있었죠. 이때부터 미묘하게 중국에 대한 시선이 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약속을 지킬까 약속만 지켜주면 뭐 상관없지라는 분위기에서 친중파, 반중파들이 확실하게 생기기 시작했죠. 반중파가 생긴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이 이때부터 슬쩍 홍콩을 쉬고 흔들려고 시도를 했거든요. 중국은 우리 이미지가 좀 괜찮아졌으니 한번 떠볼까 하는
생각으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 시도를 해봅니다. 중국 중앙 정부에 대한 반역 전복 선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었죠. 언뜻 당시는 시진핑 독재 시기도 아닌데 뭐가 문제지, 그리고 국가 전복 시도는 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일단 시진핑 이전에도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이기도 했고 반역 전복 선동 이런 것들은 사실 갖다 붙이기 나름일 수도 있기에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갑자기 반역자 선동자로 몰려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문제였죠. 중국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이런 의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중국인들이 홍콩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또 홍콩인들도 중국으로 들어오기도 하면서 문화 교류를 하다 보면 중국인들이 홍콩처럼 하는 게 맞다, 우리도 자유를 달라고 민주화 운동을 할까봐가 가장 큰 이유였을 테죠. 본심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홍콩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탄압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진짜 국가 전복을 시도하거나 이상한 선동을 한다면 처벌받아야죠. 하지만 홍콩은 우리가 중국에 속해 있긴 하지만 중국과는 다르다, 중국이면서 중국이 아니다, 우리는 홍콩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더 극심하게 반발했습니다. 50만 명이 길거리로 나와 법안 철회를 요구했고 결국 철회했죠. 이후로 홍콩은 꽤 긴 시간 동안 잠잠했습니다. 중국도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힘을 키웠고, 홍콩은 영국령이 아니라 중국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일국량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죠. 중국은 국제 정세상 또 수출로 성장하고 있던 상황상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이었는데 2003년에 시위하는 걸 봤으니 굳이 건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내부에서야 정보가 안 나가게 하면 그만이었지만 홍콩은 이게 불가능했으니까요. 홍콩의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한 건 중국이 서서히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2010년대부터입니다. 2012년 홍콩 초중등학교의 국민교육 과목 의무화가 추진되었는데 여기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바로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시작했는데 여기서 핵심은 학생들 그리고 젊은 층들입니다. 학부모들은 시위에 동참해 주었을 뿐 시위의 주축이 되었던 건 학생들과 젊은 층이죠. 15살 소년 조슈아 웡은 항민사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반대 운동을 했고 이게 젊은 층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부모 세대보다 젊은 층들이 더 열정적이고 열렬하게 시위를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젊은 층들은 중국인이 되기 싫었기 때문이죠. 홍콩 대학에서는 매년 당신은 홍콩인입니까 중국인입니까 라는 질문에 정체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1997년 반환 당시에는 절반 이상이 나는 중국인이다 라고 답했죠. 하지만 홍콩이 반환된 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중국인이다가 아니라 홍콩인이라고 대답하는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중국과의 통합, 교류가 진행될수록 중국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중국에 종속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홍콩의 가치관, 생활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요. 특히 젊은 층들이 이런 경향이 강했고요. 2019년 조사에서는 18에서 29세 75%가 자신을 홍콩인이라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쯤 중국은 더 이상 멈출 생각이 없었죠. 시진핑이 집권하고 홍콩에 대한 압박은 노골적이고 거세졌습니다. 2014년 베이징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2017년부터 홍콩 행정장관을 보통선거로 하되 중국이 승인한 인물만 선거에 참가할 수 있다라는 안을 발표하죠. 홍콩 행정장관은 홍콩을 국가로 보면 홍콩의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중국이 찝어준 인물들로만 한다는 말이었죠. 이때도 학생들이 움직였습니다. 어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값을 치르든 우린 이 문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길 수 없습니다라는 조슈아 웡의 말과 함께 2014년 9월 홍콩의 대규모 시민 불복종 운동이 열렸고 수많은 학생, 대학생,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죠. 당시 행정장관이 진중파인 렁추닝이었기에 홍콩 정부는 바로 강경 진압을 명령했습니다. 경찰은 체류탄을 쐈고 시위대는 우산으로 체류탄을 막았습니다. 이 장면이 전 세계 뉴스를 타게 되면서 우산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7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시위대는 홍콩 중심가를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죠. 시진핑이 직접 반란이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강경했거든요. 사실 홍콩의 불길이 본토까지 번질까봐 또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것도 생각해서 시진핑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뜯어보니 학생과 청년층 정도만 시위에 열심히였을 뿐 중산층들은 기성세대들은 시위를 왜 하냐라는 반응이라 놔두면 끝날 거라고 봤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고요. 앞서 나왔듯 나는 홍콩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구의 대부분은 젊은 층이고 윗세대는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을 추진하죠. 홍콩에서 체포된 범죄 용의자를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정부는 살인범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지만 중국의 사법 체계를 신뢰할 수 없었던, 아니 중국을 믿을 수
수 없었던 이들은 통과되면 홍콩은 완전히 중국에게 장악당할 것이고 더 이상 지금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쯤 중국의 상황도 많이 바뀌었죠. 이미 미중 무역전쟁은 시작되었고 패권 경쟁은 이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데다 시진핑은 독재를 완성했고 이빨을 드러내며 미국과 각을 세우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즉 이제 국제사회 비난을 신경 쓸 입장이 아니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홍콩 역사상 최대의 저항, 최대의 민주화 운동이 열렸습니다. 프리 홍콩, 홍콩의 자유를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최대의 저항이라는 이름처럼 또 중국의 변한 입장처럼 평화적인 시위는 오래가지 못했고 시위대는 화염병을 던졌고 경찰은 실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죠. 시위는 자연스럽게 멈춰버렸습니다. 이 사이 베이징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합니다. 홍콩에 적용될 법을 홍콩 입법회를 거치지 않고 베이징이 직접 만들었죠. 홍콩인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될 법이 뭔지 발표되기 전에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공포되는데 내용은 2003년 당시와 비슷했죠. 외국 세력과 결탁하거나 공격적인 활동을 하거나 정권을 전복하려 하거나 분열을 일으키면 최대 종신형까지 때릴 수 있다입니다. 해석에 따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도 처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위가 넓다는 것, 종신형까지 때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38조에 적혀있는 문장이 더 문제였죠.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밖에서 한 행위에도 적용된다. 사실상 홍콩 내 어떠한 반정부적 표현도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범죄화될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되었죠. 첫날에만 37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깃발을 들고 있기만 해도 잡혀갔고 시위에서 두각을 나타낸 사람들과 정치인들은 싹 다 잡혀갔죠. 조슈아 웡은 물론 홍콩 민주화의 아버지라 불리던 마틴 리, 언론 재벌 지미 라이 등 홍콩의 자유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날이었습니다. 잘못 말했다가 잡혀가서 종신형이 문제가 아니라 무슨 짓을 당할지 모르는데 과연 누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만 유지된다고 할 뿐 일국양제가 현실에서 종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홍콩 선거 제도가 바뀌면서 홍콩의 민주화 물결은 사실상 끝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가 홍콩의 종말을 예고했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콩은 끝났다라고 말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홍콩이 국제금융센터 지위를 잃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사실 예고가 아니라 현실이었죠. 전 세계가 중국을 욕했고 미국은 홍콩이 보유한 특별 관세 지위를 박탈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만 14만의 홍콩인이 영국으로 이주했고 영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로 떠난 것까지 합치면 더 많죠. 국제 기업들도 홍콩을 떠나거나 인력을 축소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도 중국에는 못해도 홍콩에는 제재를 가했죠. 지수는 박살났고요. 이때 뜬 게 싱가포르입니다. 원래 잘 살았지만 싱가포르가 홍콩의 지위를 흡수할 거라고 대체할 거라고 봤죠. 실제로 2022년 홍콩 금융권 인력 중 상당수가 싱가포르나 서울, 도쿄 등지로 재배치되었고 HSBC나 JP모건 등 일부 대형 금융사는 홍콩 업무의 일부를 싱가포르로 이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업률도 15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주택가격도 15% 이상 하락했죠. 모든 경제 지표가 홍콩은 곧 망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콩에 중국이 다시 돈을 미친 듯이 때려박기 시작하면서 홍콩은 다시 한번 새롭게 탄생하게 되죠. 홍콩은 완벽한 중국의 도시가 되었지만 경제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중국 정부가 빅테크 단속을 했을 때 규제에 칼을 맞은 기업들이 향한 곳이 홍콩이었거든요. 디디 추싱 사태 이후 중국 기업의 미국 상장이 사실상 금지되자 갈 곳이 홍콩밖에 없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돈이 홍콩 증시에 들어왔죠. 하지만 지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간 만큼 들어온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CSRC가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5가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죠. 중국인이 홍콩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구강통, 성강통을 확대해라. 중국 기업의 홍콩 상장을 적극 장려해라. 본토 투자자의 홍콩 투자 한도 확대해라. 위안화 국제화 거점으로 홍콩을 써라. 홍콩 금융시장 제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라. 금융을 혁신해라. 중국 정부의 의도는 명확했죠. 중국이 시진핑이 심각하게 고민하던 것 중 하나가 중국 주식에 해외 자본이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 길들이기를 한 뒤에 중국 증시로 들어오는 돈이 뚝 끊겼는데 우리 안정적으로 운영할 거다. 제발 투자 좀 해달라고 시진핑이 직접 말했을 정도로 중대의 사안이었죠. 돈이 안 들어왔던 이유는 다른 것도 많지만 결정적으로 신뢰가 없어서였는데 홍콩은 비록 중국이 정치를 장악했다고는 하지만 금융 시스템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금융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서 증시도 함께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하지만 적어도 시스템에 대한 신뢰, 계약에 대한 신뢰에서 중국보다는 홍콩이 낫죠. 물론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겠지만 시진핑이 계속해서 일국양제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건 홍콩 금융은 안 건드리겠다, 적어도 시스템은 놔두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도 합니다. 또 중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불투명하다, 뭔가 있다며 자꾸 해외 진출을 못하도록 막는데 홍콩의 이름을 빌리면 상당수 해결되는 면이 있었죠. 그리고 주식 거래뿐만 아니라 홍콩은 위안화 국제화의 핵심 무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방식 금융개혁의 실험실이기도 하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금방 한 말들, 이유들은 중국보다 홍콩이 더 유리하다지만 이것들은 홍콩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위안화는 중국의 자본 통제 때문에 다른 통화와 국제화 과정이 같을 수도 없고, 같다면 결과가 안 좋을 게 뻔하기에 여기에 위안화 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갑자기 한국, 일본에 가서 위안화로 거래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친한 개발 도상국들은 중국보다 증시가 엉망이니 홍콩밖에 없죠. 실제로 여기 위안화 거래의 75%가 현재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홍콩도 한번 이미지가 바닥을 쳤는데 돈을 어떻게 모이게 만드냐였습니다. 돈이 모여야 증시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돈을 벌면서 이 시장이 돈이 된다고 알려지고 또 사람이 모여들 테고 사람들이 위안화로 거래도 하고 할 테니까요. 중국은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을 썼습니다. CSRC의 조치에도 나와있죠. 중국 기업의 상장 장려와 본토 투자자의 홍콩 투자 확대. 중국의 가장 큰 무기는 기업들이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기업들이 자금을 많이 조달할 수 있는 좋은 시장에 상장하면서 해외에서 돈을 투자하고 시장이 좋아지고 더 많이 투자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이 아닌 그냥 중국이 돈을 때려박아서 증시를 부양해버리겠다는 말이죠. 2023년 하반기부터 홍콩 증시에는 중국발 호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CAT의 샤오미, 메이디아, 장수, 헝루이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미 상장을 했어도 홍콩에 두 번째 상장을 했죠. 국제 투자사들의 목적은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이기에 홍콩의 미래가 불투명해서 돈을 뺐던 대형 투자사들은 중국이 우리 돈 때려박아서 주가 올릴 거야 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고 다시 홍콩에 돈을 들고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봐 중국인민은행장은 중국 국유자금을 홍콩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말까지 했죠. 실제로 23년 말 중국 보험사들과 국부펀드는 홍콩 증시에 자금을 갑자기 때려박았고요. 1년의 과정을 거쳐 오늘의 주제처럼 홍콩이, 정확히는 홍콩의 금융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했듯 세계 최고 수준의 지수 상승과 기업 상장 수를 찍었죠. 달라진 건 내용입니다. 2000년 당시 홍콩 증시에서 18%였던 중국 기업의 비율은 2024년 78%가 되었고, 중국 기업이 홍콩 증시 시가총액의 82%를 차지하게 되었고, IPO 자금은 2019년에도 서양의 자본이 50%가 넘어갔지만 현재는 중국 자본이 80%를 차지합니다. 상장을 신청하는 기업의 92%가 중국 본토 기업이기도 하고요. 사실상 홍콩은 중국의 금융 발사대 같은 느낌이 되었죠. 가장 많이 달라진 건 홍콩 거리의 모습입니다. 홍콩은 사실상 선전과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가고 있고, 홍콩 시민들이 떠난 빈자리를 중국 본토 출신들이 채워줘. 홍콩 정부가 고급 인력을 데려오겠다며 고급 인재 취득 비자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비자를 받은 사람의 95%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이제 홍콩 기업에 취직하려면 영어가 아니라 중국어를 잘해야 되도록 바뀌었고요. 홍콩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던 서비스업도 완전히 바뀌어서 중국인들이 좋아할 것들로 바뀌고 있고,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전부 다 깔리게 되었죠. ANG은행의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레이먼드 영은 홍콩은 지금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다. 결국 홍콩은 중국의 맨해튼이 될 것. 일요일에는 이곳에 머무는 사람조차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머무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는 선전에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서 또 이제 너무 중국화가 되어서 관광객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홍콩의 미래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립니다. 지금 호황이기는 하지만 증시도 많이 떨어져서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여전히 전성기 시절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한 데다 지금이야 돈으로 어떻게 자유 없는 번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갈 수 있겠냐. 중국이 삐끗하는 순간 홍콩은 지옥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이미 신냉전은 시작되었고 한동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은 홍콩에 끝없이 돈을 넣을 것이기에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전까지 홍콩의 호황이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의견이죠. 홍콩은 다시 살아났고 숨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충돌하는, 자유와 통제가 공존하는 역설의 공간으로서 말이죠. 홍콩이 돌아왔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홍콩은 아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